그날은 해가 막 중천에 떠오른 참이었다. 황금빛 햇살은 오가는 차들로 붐비기 시작한 길바닥에 반사되고 있었다. 공기는 약간 후텁지근했지만 친척 집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길가에 서 있자니 이따금 산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사실 미룰 수 없는 작은 가족 용무가 있어 일부러 그곳에 들렀던 것이다. 그 일이 끝나자 갑자기 친구의 고시원에 들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즉흥적인 생각이었다. 사실 그 친구의 거처를 방문하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되었다. 친구는 자주 나에게 들르라고 했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내 시간이 맞지 않거나 혹은 내가 휴일에 가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친구 자신이 거절할 핑계를 대곤 했다. 이상하게도 친구는 늘 나중에 시간 비면 그때 보자라거나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방해될까봐 그래 라고 말했다. 나는 항상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고시원이라는 게 늘 깔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게다가 박봉에 시달리며 바쁘게 일하는 친구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은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다. 문 앞에 갑자기 내가 나타났을 때 놀라면서도 행복해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즐거울까 생각했다. 우정이란 본래 그런 것이 아닐까? 즉흥적인 면도 있고 작은 관심도 있고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주는 따뜻한 놀라움도 있는 것. 친구의 고시원으로 가는 길에 내 생각은 대학 시절의 추억으로 향했다. 그 친구, 이름은 미나라고 해두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 예전부터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살았다. 월 중순만 되면 밥값이 떨어져 나나 다른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자주 도와주었다. 단지 불쌍해서가 아니라 친자매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그 친구가 계속 버티고 나와 함께 졸업할 수 있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께서도 한번 도와주신 적이 있다. 미나가 등록금을 거의 내지 못할 뻔했을 때 내가 몰래 아버지께 손을 써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이다. 마음이 여린 아버지께서는 네가 자매처럼 여긴다면 네 능력껏 도와주거라. 인생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허락하셨다. 그 말씀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미나를 돕는데 더욱 확신을 가졌다. 나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옅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의 고시원이 있는 작은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은 변함없이 좁았고 소박한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웃으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점심을 준비하는 아주머니들의 음식 냄새도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겹고 일상생활과 가까이 느껴졌다. 나는 친구에게 주면 좋아할 것 같은 작은 선물들이든 가방을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과자 몇 봉지와 작은 간식거리, 그리고 내가 막 산 예쁜 스카프 한 장, 거창한 계획은 없었고 그저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찬 즉흥적인 방문일 뿐이었다. 고시원문 앞에 도착해서 잠시 멈췄다. 숨이 약간 가빴는데 피곤해서가 아니라 벅찬 기대감 때문이었다. 깜짝 놀라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어머,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라고 말할 미나의 얼굴을 상상했다. 들어와, 들어와. 그래, 내가 기대했던 건 바로 그것이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가득한 순간 나는 손으로 문을 3번 두드렸다. 똑, 똑, 똑 대답이 없었다. 나는 조금 더 세게 다시 두드렸다. 똑, 똑, 똑 여전히 조용했다.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다. 아마 일하러 나갔거나 장 보러 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안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 옆에 작은 불투명 유리창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였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뒤로 미나의 모습이 나타났다. 내가 친자매처럼 여기던 내 친구. 하지만 내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미나는 놀란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손님이 오리라고는 특히 나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머리는 아직 약간 부스스했고 얼굴은 막 잠에서 깬 사람 같았다. 하지만 나를 가장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었다. 제주도의 특징적인 글씨와 문양이 새겨진 짙은 파란색 티셔츠. 그냥 평범한 티셔츠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남편이 가장 아끼는 티셔츠였다. 2년 전 우리가 제주도로 휴가를 갔을 때 함께 산 옷이었다. 파란색이 그의 피부에 잘 어울리고 앞면에 제주도 특유의 글씨가 그를 더 편안하면서도 세련돼 보이게 만들어서 내가 특별히 골라준 티셔츠였다. 나는 그 티셔츠의 모든 바느질 한 땀, 모든 작은 얼룩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남편이 이 티셔츠가 제일 좋아. 잘 때 입기.
정말 편해. 라고 말했던 것조차 기억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집에서 그 옷을 자주 입었다. 내가 잘못 봤을 리가 없었다. 그건 정말로 내 남편의 티셔츠였다. 나는 답을 찾으려는 듯 무심코 눈을 가늘게 떴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왜 그 티셔츠가 미나의 몸에 있는 거지? 빌렸나? 하지만 언제? 남편이 옷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면 혹시, 내가 착각한 걸지도 몰라. 나는 침을 삼키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마음속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섣불리 나쁜 생각하지 마. 단순한 설명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불길한 느낌이 짙은 안개처럼 서서히 가슴 전체로 퍼져나가며 숨을 막히게 했다. 너! 미나의 목소리는 혀가 꼬인 듯 불안하게 들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다. 눈은 좌우를 힐끔거렸다. 미소는 굳어 있었고 평소 내가 봤던 따뜻한 미소와는 전혀 달랐다. 나야.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와중에도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날 보고 왜 그렇게 놀라? 아니, 그냥 네가 올 줄 몰랐어. 왜 미리 말 안 했어? 그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나는 다시 그 티셔츠를 쳐다봤다. 보면 볼수록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건 내 남편의 티셔츠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가 들어오라고 한 뒤에야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다. 발을 들여놓자마자 방 안의 냄새가 나를 맞았다. 남자 향수 냄새와 사람이 막 머물다간 특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내 감각은 마치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았다. 모든 세부 사항이 의심스러웠다. 나는 좁은 거실의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가져온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미나는 여전히 어색한 듯 내 앞에 서서 이따금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설명을 찾으려 했다. 그 티셔츠 예쁘네. 나는 마침내 대화를 시작하려 말했다. 내 목소리는 무미건조하게 들렸지만 그녀의 얼굴을 더욱 긴장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거 친구한테 빌린 거야.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친구, 왜 내 남편 것과 그렇게 똑같지?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자제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분위기는 매우 어색했고 나는 마치 거대한 비밀이 감춰지려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은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고 그 고시원 방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더 충격적인 무언가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고시원의 좁은 거실에 놓인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미나는 여전히 문 근처에 서서 문을 닫아야 할지 열어둬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다. 그녀의 행동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이상하고 불안해 보였다. 하지만 내 시선을 가장 뗄 수 없게 만든 것은 그녀의 몸에 걸쳐진 티셔츠였다. 앞면에 지유주 아일랜드라는 글씨와 왼쪽 가슴에 작은 도라르방 그림이 그려진 짙은 파란색 티셔츠. 내가 제주도로 휴가를 갔을 때 남편을 위해 직접 골라준 티셔츠라는 것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 우리는 제주시의 작은 가게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나는 기념품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은 그저 귀찮은 얼굴로 내 뒤를 따를 뿐이었다. 내가 그 티셔츠를 가리켰을 때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내가 그의 몸에 대보자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딱 맞네. 색깔이 내 피부랑 잘 어울려. 그가 거울을 보며 말했다. 그 티셔츠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추억이었고 우리 사랑의 여정의 일부였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그 옷을 자주 입었고 특히 집에서나 잠을 잘 때 그랬다. 나는 옷이 빨리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세탁하곤 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 옷장에 있어야 할 그 티셔츠가 내 친구의 몸에 걸려 있었다. 나는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쓰며 침을 삼켰다. 어쩌면 그들도 똑같은 티셔츠를 가지고 있을지도, 어쩌면 내가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더욱 분명해졌다. 목 부분의 작은 얼룩, 오른쪽 소매에 약간 풀린 실밥, 모든 것이 똑같았다. 이것은 단지 비슷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내 남편의 티셔츠였다. 나는 미나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억지로 지은 옅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옷이 내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티셔츠 끝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어떻게 그 티셔츠를 입고 있어? 나는 마침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미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굳은 미소를 지었다. 이거 친구 거야. 빌렸어.
이런 티셔츠는 비슷한 게 많잖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그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게 많다고? 아니. 이 티셔츠는 너무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을 리는 없었다. 특히 얼룩과 바느질 상태까지 같을 수는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방구석에서 삐걱거리는 선풍기 소리만이 마치 일하기 싫은 듯 느리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의심은 점점 더 가슴을 옥죄어 왔다. 방 안을 둘러보면서 나는 다른 많은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 근처에 검은색 남성 구두가 있었다. 내 남편의 회사 구두와 모델이 매우 흡사했다. 창가 작은 탁자 위에는 낯설지 않은 향수병이 놓여 있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사용하는 것과 같은 브랜드의 향수였다. 나는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더 오래 쳐다봤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 모든 세부 사항은 내 남편의 것이었다. 나는 그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미나야, 나는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내 목소리가 더 진지했다. 여기 혼자 있어? 그 질문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가렵지도 않은 머리를 극적이고는 서둘러 대답했다. 그럼 누구랑 있겠어? 나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한 기운이 그 작은 방을 가득 채우며 소름이 돋게 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 편하게 해. 그냥 잠깐 들른 것뿐이야. 문제 없잖아? 그녀는 작게 웃었지만 억지로 웃는 소리가 났다. 해. 괜찮아. 그냥 네가 갑자기 와서 놀랐을 뿐이야. 보통은 항상 먼저 연락했잖아.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믿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그동안 나는 내게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을 너무 믿었다. 남편과 친구. 나는 그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조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남편. 내가 주말에 고시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 항상 거절했던 미나. 그리고 지금 내 남편의 티셔츠가 그녀의 몸에 걸려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어려웠다. 불길한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특히 갑자기 고시원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소리, 내 남편의 특징적인 작은 기침 소리. 나는 얼어붙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건 내 남편의 소리였다. 나는 100% 확신했다. 미나는 즉시 당황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방 쪽을 흘끗 쳐다보더니 서둘러 말했다. 뭐 마실래? 내가 부엌에서 가져다 줄게. 그녀는 황급히 돌아섰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의자에서 일어선 후였다. 방문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곳에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 미나는 막으려 애썼다. 들어가지 마. 내 방 너무 지저분해.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내 손은 이미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한번 강하게 당기자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눈은 내 인생을 바꿀 무언가를 목격하고 말았다. 나는 그 작은 방 문턱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분위기는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귀에서는 내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만 들렸다. 방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고 그는 바로 내 남편이었다. 그는 편안한 걸음으로 나왔다. 얼굴은 막 잠에서 깬 사람처럼 부스스했고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 눈은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밖에 다른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눈이 나와 마주쳤을 때 그의 편안한 표정은 즉시 극적으로 변했다. 그는 얼어붙었고 동공이 확장되었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그의 목소리는 마치 공기에 목이 졸린 듯 막혔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쳐다봤다. 혀가 굳었고 온몸이 떨렸다. 그동안의 모든 거짓말, 모든 지방 출장 핑계가 내 눈앞의 한 장면으로 모두 설명되었다. 내 남편은 내 친구의 방에 있었고 반바지만 입고 있었으며 내 친구는 그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내 뒤에 있던 미나는 즉시 허둥지둥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 명확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 모든 배신이 밝혀졌다. 내 마음은 남편뿐만 아니라 내 친구에 의해서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자매처럼 여기고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오직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지독한 침묵만이 있었다. 남편은 앞으로 나아가려 했고 손을 뻗어 설명하거나 나를 잡으려는 듯했다. 여보, 이건 당신이 보는 그런 게 아니야.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상처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나는 차갑게 속삭였다. 미나는 내 뒤에서 작게 울었다. 몸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물은 내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 둘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뿐이었다. 잠시 동안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 간다고 작별 인사를 하던 모든 이유들이 떠올랐다. 그는 항상 갑작스러운 일이야. 호텔에서 자야 해. 나 기다리지 마라고 말했다. 때로는 작은 여행 가방을, 때로는 배낭만 가지고 갔다. 나는 그냥 믿었다. 심지어 나는 항상 그의 여행을 위해 작은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다. 조심하라고 기도했다. 매일 밤 그의 소식을 기다렸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는 지방으로 간 적이 없었다. 그는 이 작은 고시원에서 내 친구와 함께 잠을 잤다. 그동안 나는 집에서 그리움과 기도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려 했지만 그 방의 공기는 독으로 가득 차 숨이 막혔다. 너무 믿었던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남편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다. 설명할 수 있어. 제발 오해하지 마. 나는 눈을 떴다.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무엇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봤어. 당신은 내 친구 방에서 옷도 안 입고 반바지만 입고 나왔어. 그녀는 당신 티셔츠를 입고 있고 당신들 둘이 바람 피우는 것 외에 내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지? 그는 침묵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다.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조용히 해, 미나야. 내가 쏘아붙이자 그녀는 움찔했다. 나는 너를 자매로 생각했어. 네 대학 공부를 도왔고 내 월세를 내줬어. 네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었어. 그런데 이게 내 보답이야? 내 남편을 빼앗는 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마음은 동정심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분위기는 더욱 조용해졌고 선풍기 소리만이 계속 삐걱거리며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내 인생이 오늘 이후로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다. 나는 그 좁은 방문턱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공기는 얼어붙은 것 같았다. 누추한 고시원의 벽들이 나를 둘러싸고 옥죄는 듯했다. 내 시선은 방금 나온 그 모습에서 뗄 수 없었다. 내 남편이 반바지 차림으로 반쯤 졸린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 그 광경은 악몽 같았다. 마치 아내가 남편이 친구와 바람 피우는 것을 목격하는 진부한 줄거리에 싸구려 영화에 갇힌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영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쓰라린 현실이었고 나는 그 주인공이었다. 남편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의 몸은 마치 망치로 맞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막혔고 희미했으며 충격으로 가득했다. 당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혀가 굳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듯 얼굴이 뜨거워졌다. 미나는 내 옆에 서 있었고 몸을 떨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고는 남편을 쳐다봤다. 마치 출구 없는 구석에 갇힌 쥐 같았다.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뭘 설명해, 미나야. 내가 직접 내 남편이 내 방에서 옷도 없이 나오는 걸 봤는데, 네가 그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걸 봤는데 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녀는 침묵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뺨을 적셨다. 남편은 앞으로 나아가며 손을 뻗어 나를 잡으려는 듯했다. 여보,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나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내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날카롭게 울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방구석에서는 선풍기만이 게으르게 삐걱거렸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방은 좁았다. 바닥에는 얇은 스펀지 매트리스 하나, 작은 탁자, 그리고 값싼 플라스틱 옷장만 있었다. 하지만 미나의 것이 아닌 낯선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물건을 사주는 것을 자주 도와줬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방구석에는 내 남편의 검은색 서류 가방이 있었다. 작은 탁자 위에는 남편이 평소 사용하던 가죽 지갑이 있었다. 심지어 그의 근무복 셔츠가 의자에 걸려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모든 증거가 흩어져 있었고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돌아서서 그들 둘을 쳐다봤다. 얼마나 됐어? 나는 낮지만 압박감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편은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미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얼마나 됐냐고. 내가 소리쳤다. 남편은 움찔하더니 더듬거렸다. 최근 몇 번, 자주 아니었어. 나는 그냥 거짓말하지 마. 내가 빠르게 말을 잘랐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동안 네가 지방 출장 간다는 핑계가 사실은 여기서 자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걸 모를 것 같아? 그는 침묵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나는 그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잘못? 당신들 둘 다의 잘못이야. 넌 내가 대학 때부터 도와주고 친자매처럼 여겼던 사람이야. 내 생활비를 대주고 월세를 내줬어. 그리고 당신. 나는 증오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예전에 삼선 슬리퍼에 낡은 티셔츠,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 차림으로 나한테 왔던 가난한 남자. 내가 당신 신분을 상승시켜줬어. 우리 아버지 회사 부장으로 만들어줬고. 그런데 이게 보답이야? 내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밝혔다. 남편은 마치 심장이 찔린 듯 움찔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더 가까이서 봤다. 매트리스는 여전히 흐트러져 있었다. 시트가 구겨져 있었다. 분명 두 사람이 방금 그 위에서 잠을 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의 향수 냄새가 미나의 채취와 섞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내 코를 찔러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손으로 코를 막고 다시 그들을 쳐다봤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집에서 기다릴 때마다, 네가 여행길 조심하라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사실 여기서 내 친구랑 자고 있었던 거네. 남편이 다가오려 했고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조용히 해. 내가 그를 멈추게 하며 소리쳤다. 변명할 생각 마. 바람은 실수가 아니야. 선택이지. 당신들이 반복해서 한 선택. 미나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흐느꼈다. 돈이 필요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가 부모님께 돈 붙여주는 걸 자주 도와줬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는 경멸의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봤다. 어리석다고? 욕망을 핑계 뒤에 숨기지 마. 돈만 필요했다면 내가 항상 있었잖아. 그동안 네 생활비를 댄 건 나였어. 하지만 알고 보니 넌 내 남편에게 구하는 걸 더 좋아했구나.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녀는 더욱 심하게 흐느꼈다. 몸이 떨렸다. 나는 폭발 직전에 분노를 억누르려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오르내리고 눈이 뜨거웠지만 그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내 눈물을 볼 자격이 없었다. 나는 똑바로 서서 그들 둘을 쳐다봤다. 오늘 당신들의 모든 가면이 무너졌어. 나는 당신들의 진짜 얼굴을 봤어. 영원히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하느님은 아직 나를 사랑하시나 봐.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남편은 침묵했다. 얼굴은 후회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갔다. 탁자 위에 놓인 내 작은 가방을 잡을 때 손이 떨렸다. 나는 내 인생이 오늘 이후로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남편이 뒤따라왔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했다. 제발 가지마. 우리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해. 나는 잠시 멈춰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돌아봤다. 사랑? 그 단어를 입에 담지 마. 사랑은 배신하지 않아. 사랑은 다른 사람의 침대에서 자지 않아.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라면 나는 필요 없어. 그는 침묵했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뒤에 있던 미나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고시원문을 열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바깥 공기가 나를 맞았다. 뜨거운 햇살이 피부를 찔렀지만 오히려 그 방 안의 유독한 공기보다 더 상쾌하게 느껴졌다.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호하게 느껴졌다. 내 결정은 확고했다. 내 인생의 배신자를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내가 멀어져 갈 때 내 이름을 부르고 애원하고 우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결코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날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다. 그날 나는 남편과 친구를 동시에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저 내 등 뒤에서 조용히 칼을 꽂고 있던 위장된 적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맹세했다. 나는 그 고시원의 좁은 골목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한낮의 햇살은 피부에 따갑게 느껴졌지만 가슴속을 찌르는 냉기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산산조각 난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아 이미 부서진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등 뒤에서는 희미하게 남아 내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는 애원하는 울음소리로, 남편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만약 돌아보면 무너져 내리고, 울고, 심지어 그들 앞에서 무릎 꿇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아니, 내 눈으로 직접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본 후에는 계속 걸었다. 숨이 가빴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소리치고 싶었다. 억눌린 모든 감정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고 눈물이 눈꺼풀에 고였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이 길거리에서 울면 안 돼. 세상 앞에서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골목 끝에 다다라 잠시 멈췄다. 내 작은 가방을 꽉 껴안았다. 마치 인생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양. 머릿속에서는 하나하나의 기억이 거꾸로 재생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랐다. 처음 그를 만났던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비를 하며 살아가는 가난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박한 남자였다. 그때 나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고 한계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열정을 보았다. 나는 그 소박함에 재산이 아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 것 같은 그 겸손함에 사랑에 빠졌다. 우리는 소박하게 결혼했다. 그가 삼선 슬리퍼에 낡은 티셔츠,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를 입고 왔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그를 끌어올리고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더 나은 세상에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가족들 앞에서 그를 위해 싸웠다.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다. 당연하지. 그가 뭘 믿을 수 있겠니? 안정된 직업도 없고 확실한 미래도 없잖니. 하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변호했다. 저는 그의 재산이 필요 없어요. 그의 사랑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마침내 마음이 누그러지셨다. 단지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족 회사에서 일할 기회도 주셨다. 낮은 직급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는 점차 승진했고 마침내 나는 그를 부장으로 만들었다. 나는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 차, 집, 통장, 카드.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나는 전적으로 믿었다. 나는 그 모든 것으로 그가 나를 더욱 사랑하고 내 희생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크게 착각했다. 내가 준 모든 것이 오히려 나를 다시 찌르는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미나. 미나. 친자매처럼 여겼던 친구. 대학 시절부터 그녀는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내가 그녀의 등록금을 내는 것을 도왔다. 내가 자주 용돈을 주었다. 그녀가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울음을 터뜨릴 때 곁에 있어 주었다. 심지어 그녀에게 지지해주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집에 데려와 가족에게 소개한 적도 있다. 우리 아버지도 도와주셨다. 그녀가 한 학기 등록금을 낼 수 없었을 때 아버지가 도와주셨다. 우리는 정말로 그녀를 가족의 일부로 여겼다. 그리고 졸업 후 그녀가 살 곳을 구하기 어려워했을 때 내가 도왔다. 내가 여러 번 그녀의 고시원 월세를 내주었다. 월급이 생활비로 부족할 때 도움을 준 것도 나였다. 모든 것을 계산 없이 진심으로 했다. 나는 그녀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곁에 있어줄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얼굴과 가식적인 눈물 뒤에 그녀는 사악한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남편까지 빼앗았다. 그 모든 희생이 이제는 농담처럼 느껴졌다. 나는 길가에서 씁쓸하게 웃었고 몇몇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상관없다. 그들은 방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반복되었다. 왜? 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감히 나를 찔렀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너무 순진하고 너무 믿었나?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아마도 내가 너무 착하고 너무 많이 주어서 선의가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 나는 눈이 멀었다. 나는 그동안의 이상한 징후들의 눈을 감았다. 주말에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 제안을 자주 거절했던 남편. 내가 그녀의 고시원에 들르고 싶을 때마다 핑계를 댔던 미나. 그렇게 잦았지만 실질적인 증거는 거의 없었던 지방 출장 핑계. 모든 징후가 있었다. 나는 단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인 이유를 찾느라 바빴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속아왔다. 가슴이 아팠다. 마치 수천 개의 칼에 찔린 것 같았다. 한 번이 아니라 서서 죽을 뻔할 때까지 여러 번. 나는 벽에 기대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흐느껴 울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이 나를 비웃어도 나는 단지 가슴에 쌓인 모든 답답함을 토해내고 싶을 뿐이었다. 내 울음은 더욱 커졌다. 흐느낌 소리는 이제 독처럼 느껴지는 달콤한 기억들과 섞였다. 남편이 나를 껴안으며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밤들이 기억난다. 너는 내 최고의 친구야. 절대 널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미나의 약속이 기억난다. 그 약속들은 이제 거짓말일 뿐이다.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감추기 위한 공허한 말들이었다. 울음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그들 둘을 잃었다. 더 이상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은 신성한 약속을 어겼다. 친구는 형제의 유대를 어겼다. 무엇이 남았는가? 나는 갑자기 무너진 땅 위를 걷는 것처럼 공허함을 느꼈다. 내 삶의 모든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그 파괴 속에서 작은 빗줄기가 나타났다. 계속해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쓰라린 깨달음. 나는 일어나야 했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그들이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에게 그 만족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고개를 들려고 노력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이것이 상응하는 보복 없이 지나가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내가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가장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을 낭비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오늘 나는 무너졌지만 언젠가 나는 당당히 서 있을 것이고 그들은 후회 속에서 기어다닐 것이다. 나는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한 발걸음으로. 가슴의 상처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나는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나는 행동하고 싶었다. 나는 복수하고 싶었다. 남편과 미나는 내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용서하고 그들의 변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크게 착각했다. 나는 마음대로 놀아날 수 있는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다. 그들은 잘못된 적을 골랐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굳어지기 시작한 결심이 있었다. 여행하는 매 순간 내 머리는 그들 둘, 남편과 미나의 얼굴 이미지로 가득했다. 내가 둘을 발각했을 때 그들은 겁에 질려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들이 느낄 긴 두려움의 시작에 불과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문을 세게 닫았다. 보통 휴식처였던 집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벽들은 마치 오랫동안 이곳이 거짓말의 무대였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차갑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숨이 아직 고르지 못했다. 나는 내 앞에 탁자를 쳐다봤다. 그 위에는 아직도 우리 결혼 사진이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다시 아팠다. 정말 바보 같았어. 나는 희미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몇 초 후 나는 일어섰다. 더 이상 후회에 갇혀 있을 수는 없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 목록을 열고 남편에게 짧은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 내가 준 모든 회사 시설과 카드는 이미 차단했어. 지금부터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시지를 보냈다. 고통스러운 감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다. 그런 다음 미나에게 다시 입력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내 월세를 내주거나 내 필요를 돕지 않을 거야. 내 모든 빚은 갚은 셈 치지만 다시는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들에게 답장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낸 후 둘 다의 번호를 차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 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나는 누가 왔는지 알았다. 잠시 내버려 두었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커졌다. 마침내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그가 그곳에 서 있었다. 내 남편.
얼굴은 찌푸려졌고 눈은 빨갰다. 화가 나서인지 울어서인지. 여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여보? 네 모든 추악함이 드러난 후에도 나를 여보라고 부를 마음이 남아있어? 그는 침묵했다. 입술이 떨렸다. 들어와. 이 집에서 네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심장은 떨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마치 심판을 받을 죄수처럼 나는 거실에 똑바로 서서 소파를 가리켰다. 그는 따랐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네가 만들 수 있는 변명은 없어. 너는 미나의 방에서 반바지만 입고 나왔고 그녀는 내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 바람 피우는 것 외에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약했어. 나는 비웃었다. 미쳤다고? 잘못했다고? 약했다고? 이게 단 한 번뿐인 것처럼 말하지 마. 얼마나 오래 그랬어? 미나의 고시원에서 자면서 지방 출장 간다고 몇 번이나 거짓말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알아. 내가 소리쳤다. 나는 너희 둘이 내 돈, 내 카드, 집 시설, 차, 우리 가족의 노력의 결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 너는 바쁜 남편인 척했지만 사실은 배신하느라 바빴을 뿐이야. 내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약해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너를 우리 아버지 회사 부장으로 만들어줬어. 내가 너를 사람들이 존경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게 내 보답이야? 내 친구랑 잤다고? 그는 흐느꼈다. 부인할 수 없어. 내가 바보였어. 내가 함정에 빠졌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함정? 너는 어린애가 아니야. 네가 뭘 하는지 알잖아. 절대 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 이 모든 것은 순전히 내 선택이야.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로 한 내 선택.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나는 옷장으로 가서 큰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 그의 물건들, 낡은 티셔츠, 반바지, 삼선 슬리퍼. 그가 처음 아무것도 없이 왔을 때 가져왔던 물건들을 하나씩 넣었다. 나는 그 봉지를 그에게 던졌다. 가져가, 가.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그러지 마. 후회해. 아직 널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사랑? 너는 사랑의 의미를 몰라. 사랑은 충실해. 사랑은 정직해. 네가 한 짓은 사랑이 아니야. 그건 욕정이고 배신이고 탐욕이야. 그는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물러섰다. 다시는 나한테 다가오지 마. 감히 그러면 경비원을 불러서 널 쫓아낼 거야. 마침내 그는 지친 발걸음으로 그 봉지를 들고 집을 나갔다. 나는 문을 세게 닫았다. 그날 저녁 미나가 왔다. 나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울타리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가득했다.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왜 이런 죄에 빠졌는지 모르겠어. 나는 문 앞에 서서 울타리를 열지 않았다. 가장 아픈 게 뭔지 알아? 미나야? 네가 내 남편이랑 잤다는 것뿐만이 아니야. 네가 내가 베푼 모든 친절을 받은 후에 그랬다는 거야. 나는 너를 자매로 여겼어. 전적으로 믿었고 너는 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으로 보답했어. 그녀는 더욱 심하게 울었다. 후회해. 맹세코 후회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네 후회는 아무 의미 없어. 너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빼앗았어. 너는 내 마음을, 우리 우정을, 모든 좋은 추억을 파괴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울타리를 잡았고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 네가 필요해. 나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아니, 미나야. 너는 내가 필요 없어. 너는 내 남편이 필요하지. 그를 가져. 너희 둘의 바람 피우는 짓을 계속해. 하지만 다시는 나한테 다가오지 마. 다시는 나를 이용하지 마.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널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 나는 그녀를 울타리 밖에서 울게 내버려 두고 돌아섰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가 내 마음에 새긴 상처를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조용하고 어두웠지만 내 안에는 새로운 평온함이 있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남편을 쫓아냈다. 나는 미나를 내 인생에서 끊어냈다. 그리고 내일 나는 아버지께 가서 그들의 바람의 모든 증거를 제출할 것이다. 나는 남편을 회사에서 해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모든 시설을 회수할 것이다.
나는 그를 0점으로 원래 위치로 되돌릴 것이다. 삼선 슬리퍼, 낡은 티셔츠,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만 가지고 온 가난한 남자로 나는 또한 미나의 월세를 내주는 것을 그만둘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월급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고군분투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하라. 나는 내 결정이 가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둘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거울을 쳐다봤다. 내 얼굴은 울어서 부었지만 그 뒤에는 더 단호한 눈빛이 있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놀아날 수 있는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야. 나는 더 강하게, 더 꿋꿋하게 살 것이고 너희는 평생 후회할 거야. 그날 아침 나는 다른 기분으로 일어났다. 보통 눈을 뜰 때면 항상 답답함을 느꼈다. 그들 둘의 배신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나를 찔러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상처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다.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쓰라리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 이제 나는 그들 없이 내 삶을 계속해야 했다. 나는 평소처럼 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편이 일하던 회사의 소유주인 아버지께 가기 위해 준비했다. 나는 내가 포착한 모든 바람의 증거, 사진, 메모, 심지어 그들이 사용한 돈의 이체 증거까지 가지고 갔다. 내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월간 보고서를 읽고 계셨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셨다. 안녕 딸. 아침부터 심각한 얼굴로 여기에 무슨 일이야? 나는 그의 앞에 앉아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편에 관한 거예요. 아버지는 침묵하시더니 안경을 탁자에 놓으셨다. 그의 눈은 나를 주의 깊게 쳐다봤다. 그동안 저는 속았어요. 제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제 친구인 미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셨다. 나는 처음부터 그가 진심이 아니라고 의심했지만 내 선택을 믿기로 했단다. 내 예상이 맞았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가 가져온 증거들을 건넸다. 이 모든 것이 증명해요. 그는 우리 가족의 시설과 돈을 다른 여자와 즐기는 데 사용했어요. 아버지는 긴장된 얼굴로 증거들을 하나씩 열어보셨다. 이따금 고개를 저으셨고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다. 충분하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오늘부로 그는 해고다. 그가 사용하던 모든 회사 시설은 회수할 것이다. 두 번의 기회는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일어나서 내 어깨를 잡으셨다. 딸,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 절대 너 자신을 탓하지 마라. 너는 최선을 다했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단다. 이것을 하느님께서 너를 부적절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렴. 나는 아버지를 꽉 껴안았다.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나는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남편의 해고 소식은 즉시 퍼졌다.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놀랐다. 당연했다. 존경받던 부장이 갑자기 불명예스럽게 쫓겨나야 했으니. 나는 떠도는 소문들에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이 알게 놔두었다. 나는 더 이상 드러난 추악함을 감추려 애쓰지 않았다. 미나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내가 그녀의 월세를 내주지 않자 그녀는 즉시 이사해야 했다. 적은 월급으로는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없었다. 다른 친구에게 듣기로는 그녀는 심지어 도시 외곽에 있는 친척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비웃을 생각은 없었지만 이것이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라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것을 거두어야 했다. 그 후의 날들은 쉽지 않았다. 밤에는 여전히 눈물로 지새웠다. 집 구석구석을 볼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휴대폰을 열 때마다 가짜 웃음으로 가득했던 미나와의 옛 대화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나는 다양한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았고 아버지의 사업 개발을 도왔으며 경영학을 더 깊이 공부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나 자신을 돌보려고 노력했다. 미용실에 가고 운동하고 책을 읽고 심지어 명상도 시도했다. 나는 몸과 마음이 다시 건강해지기를 원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이 상처는 나를 파괴하지 않아. 이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천천히.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물론 미나 같은 가짜 친구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인 오랜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지지를 보내고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내가 약해질 때 곁에 있어 주었다. 대학 친구 중 한 명인 진아가 내게 말했다. 너는 대단해. 너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일어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 너를 봐. 여전히 꿋꿋하게 서 있잖아. 나는 마음이 여전히 아팠지만 미소를 지었다. 꿋꿋해져야 해, 진아야. 내가 계속 좌절하면 그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과 같아. 진아가 내 손을 잡았다. 맞아. 그리고 믿어. 내 인생은 이 이후로 더 아름다워질 거야. 하느님께서 내 인생에서 유독한 사람들을 제거해 주셨어. 그 말은 항상 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의 새로운 버전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항상 희생하는 친구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이었다. 독립적이고 능력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 나는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사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심지어 내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순전히 내 노력의 결과물인 성취를 갖고 싶었다. 이제 내 밤은 더 이상 눈물로 채워지지 않고 계획으로 채워졌다. 나는 일기에 내가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들을 적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추억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옛 사진들, 남편의 연애 편지, 그리고 미나에게서 받은 작은 선물들이 있었다. 나는 더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쳐다봤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나는 단지 쓴웃음을 지었다. 모든 교훈에 감사해. 나는 속삭였다. 너희는 너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어.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더 강해지는 법을 배웠어. 나는 그 상자를 닫고 옷장 구석 깊숙이 넣어두었다.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것이지만 다시는 열지도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증인이 되게 하되 미래의 짐이 되지 않게 하라. 몇 주 후 나는 우연히 그들을 만났다. 집 근처 작은 편의점에서 나는 남편을 보았다. 정확히는 전 남편. 그는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많이 달랐다. 찌푸린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낡은 옷. 그가 나를 봤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인사를 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단지 차갑게 쳐다보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를 지나쳐 걸었다. 나는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안도감 때문이었다. 내가 정말로 그에게서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또한 미나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예전에 내 친절을 이용하여 누렸던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인생은 공평하구나. 나는 중얼거렸다. 내 하루하루는 이제 다르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과정 중에 있지만 내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더 이상 배신한 그들에게 묶여있지 않다. 나는 더 이상 가짜 사랑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더 어려운 길이지만 또한 더 자유로운 길. 어느 날 아침 나는 집 발코니에 서서 맑은 하늘을 쳐다봤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들 없이 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날 나는 방창문 앞에 서서 동쪽 지평선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봤다. 따뜻한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에 도달했음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햇살이 단지 상처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오히려 부활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큰 폭풍을 겪었다.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았던 상처가 서서히 닫히며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흉터를 남겼다. 나는 거울 속에 나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여자야. 나는 속삭였다. 내 부활의 구체적인 단계 중 하나는 교육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나는 유명 대학의 경영학 석사 과정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즉시 그 생각을 떨쳐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었다. 나는 용감하게 발을 내디뎌야 했다. 왜냐하면 발을 내디뎌야만 세상과 나 자신에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첫날은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것 같았다. 나는 대부분 나보다 어린 다른 학생들 사이에 앉았다. 하지만 나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기로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웠다. 수업 시간에 나는 다시 배우는 열정을 느꼈다. 나는 모든 자료를 흡수하고 교수님과 건강하게 토론하고 동기들과 따뜻하게 토론했다. 얼어붙었던 내 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한편 회사에서는 더욱 활발해졌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몇 가지 큰 프로젝트를 맡기셨다. 나는 팀을 이끌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심지어 외국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얕보이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리더야.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 때문이 아니라 노력 때문에 여기에 설 수 있어. 천천히 나는 똑똑하고 강인한 젊은이사 중 한 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매체에서는 심지어 나에 대한 기사를 쓰며 나를 유망한 차세대 주자라고 불렀다. 그 모든 것은 배신으로 버려진 후에도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오히려 그 파괴로부터 나는 더 강하게 일어섰다. 일과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나는 여성 사업가 커뮤니티에도 가입했다. 그곳에서 나는 각자의 투쟁 이야기를 가진 많은 다른 강인한 여성들을 만났다. 파산했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도 있었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군 사람도 있었고, 가족의 지원 없이 무에서부터奮斗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더욱 확신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넘어졌지만 일어나기로 선택한 다른 여성들이 많았다. 그 커뮤니티에서 나도 내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알고 보니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내가 배신이 미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마음을 열다. 어느 날 오후 비즈니스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나는 민준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그 행사의 연사이기도 한 젊은 사업가였다. 민준은 내가 알던 남자들과는 달랐다. 그는 친절하고 똑똑했지만 겸손하기도 했다. 우리는 행사가 끝난 후 비즈니스 전략에서부터 독서 취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를 단지 토론 상대로만 생각했다. 나는 아직 마음을 열기가 두려웠다. 오래된 상처가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나는 같은 구덩이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결코 나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다가왔고 요구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단지 곁에 있어 주었다. 그는 내 투쟁을 존중했고 결코 나를 얕보려 하지 않았다. 나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두려움 없이 한 남자와 함께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다. 내 행복이 싹트기 시작하는 가운데 전 남편과 미나에 대한 소식은 이따금 들려왔다. 나는 전 남편이 이제 자비를 하며 여러 회사에 지원하지만 평판이 나빠 항상 거절당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 둘은 한계 속에서 살았고 심지어 서로를 탓하며 자주 다퉜다. 예전에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만족감과 동정심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단지 평온하게 반응했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용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오의 짐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모든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 나는 큰 무대 위에 섰다. 나는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요청받았다. 여러 나라에서 온 수백 명의 참가자들 앞에서 나는 실패에서 일어서는 힘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나는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나 자신의 길을 찾았는지에 대한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더라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더 강하게 일어서기 위한 시작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연설을 마쳤을 때 온 강당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나는 감동의 눈물을 참았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의 순간이었다. 단지 내가 성공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고개를 떳떳이 들고 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전사였다. 이제 내 삶은 예전과 180도 달라졌다. 나는 바쁘지만 행복하다. 나는 피곤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득 차 있다. 예전에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빠르게 지나갔다. 예전에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았던 상처가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다. 나는 훨씬 더 평온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봤다. 때때로 나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왜 내가 그 모든 것을 겪어야 했는지, 왜 배신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또한 답을 찾는다. 왜냐하면 그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힘의 의미, 자존감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 배우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남편과 친구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다. 세상이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배신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내 삶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쥐는 법을 배우도록 강요받았다. 나는 사랑이 나를 자아를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우정이 나를 배신의 징후에 눈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은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설 용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다.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예전의 용서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상처 입힐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니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용서함으로써 나는 나를 얽매고 있던 분노를 놓아주었다. 나는 과거가 내 하루하루를 독살하는 것을 멈췄다. 나는 잊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단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내 삶을 계속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나 또한 내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는 자주 생각에 잠긴다. 만약 예전에 그 배신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나는 여전히 너무 의존적인 아내, 너무 믿는 친구, 그리고 현실을 보기를 거부하는 여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오히려 훨씬 더 강하고 더 용감하고 더 자신감 있는 나 자신을 본다. 나는 큰 무대에 서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다. 나는 회사를 이끌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웃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을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결국 나는 모든 남자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속임수가 아닌 존중에서 태어나는 정직한 사랑이 있었다. 민주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방식으로 내 삶에 나타났다. 그는 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기 위해 왔다. 그는 결코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항상 내가 내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도록 지지해 주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만 알고 보니 건강한 사랑은 오히려 내가 내 두 발로 꿋꿋이 섰을 때 태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내가 다시 결혼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행복한 사람과 행복을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이 긴 여정에서 나는 아마도 예전에 내 위치에 있었거나 지금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 잘못된 사랑에 의해 자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라. 배신이 당신의 미래를 빼앗게 두지 마라.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이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평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단지 상황에 의해 강요될 때 그것을 깨달을 뿐이다. 상처는 아프지만 상처는 또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 사건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내 삶은 훨씬 더 평화롭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쫓기지 않는다. 나는 항상 지지해주는 가족, 진심인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직업 세계를 가지고 있다. 때때로 나는 여전히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장소들을 지나간다. 그 고시원, 예전에 친구와 자주 갔던 카페, 또는 남편과 함께 걷던 길.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 나는 단지 작은 미소를 짓고 마음속으로 말한다. 내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어 고마워.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배신당해 우는 여자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미소 짓는 여자다. 나는 이제 감사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 나는 넘어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넘어짐으로부터 나는 더 높이 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내가 배신으로 인해 최저점에 있는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며 말할 것이다. 믿어. 당신은 괜찮을 거야. 이 상처는 당신을 파괴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 상처로부터 당신은 당신의 힘을 찾게 될 거야. 나를 봐. 나는 무너졌었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더 행복해. 당신도 할 수 있어. 그렇게